1974년 늦가을 경상북도 안동의 산골 마을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그날도 아버지의 작업장에 앉아 대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섬세했지요. 정아야, 결 따라 밀어야 한다.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손재주 하나는 마을에서 제일이었지요. 정아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나무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톱질하는 법, 못 박는 법, 옹이 피해 자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보다 작업장이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딸은 서울 사람한테 시집 가야 사는 거야. 여기서 평생 가난하게 살 순 없잖니. 어머니는 중매쟁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돈은 많다고 했지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빚독촉장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정화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행 완행열차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안동의 산들이 멀어졌습니다. 정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안고 있었지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깎아준 나무 빗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종로의 예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화는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신랑 박태진은 양복을 빼입고 웃고 있었지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구도 신부의 표정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나무 냄새 나는 집이 그리워요. 정화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마루는 반들반들했고 가구는 모두 새 것이었지요. 하지만 정화는 그곳에서 나무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플라스틱과 페인트 냄새만 코를 찔렀습니다. 그날 밤 박태진은 말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길들여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지요. 이후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짜다고, 집이 더럽다고, 말투가 시골스럽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문제야. 여자로서 재구실도 못하면서. 박태진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화는 그저 견뎠습니다. 마치 뒤틀린 나무를 붙잡고 다시 다듬어내던 그 시절처럼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패질하던 감각을, 나무를 다듬던 힘을, 무언가를 만들어내던 시간을 말이지요. 그 손이 언젠가 다시 무언가를 움켜쥘 날이 올 것입니다. 결혼 2년째 봄이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집안 서류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고지서, 부동산 서류, 은행 통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그때 손끝에 낡은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정화는 무심코 안을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지요. 서울성 모병원 불임 확정 환자명 박태진.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귀 뒤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1970년 6월이었습니다. 결혼 전이었지요. 아이를 못 낳은 건 나였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몸이 문제야. 라던 그 목소리가, 여자로서 재구실도 못하면서. 라던 그 눈빛이 이제는 거짓말로 바뀌었습니다. 정화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지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박태진은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준비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요. 정화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며칠 후 가정부 이말순이 부엌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말순은 50줄의 여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일했다고 했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마님이 계셨어요. 첫 번째 부인이요.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전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도 참 힘들어 하셨어요. 아이가 안 생긴다고 구박받으시더니 결국 이말순은 말을 흐렸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약을 드셨어요. 수면제를요. 이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부엌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님, 조심하세요. 사장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이말순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머릿속은 점점 명료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남동생 윤성민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성민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공장 일을 하고 있었지요. 정화는 펜을 들었습니다. 성민아, 누나야, 잘 지내니? 부탁이 하나 있어. 서울성 모병원에 가서 1970년 6월 박태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진단서 사본을 떼어줄 수 있겠니?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급한 일이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남편 몰래 집을 나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지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성민이는 병원에 갔지만 개인정보라 발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병원 근처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지요. 진단서는 실제로 존재했고 내용도 정화가 본 것과 같았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걱정돼. 답장 꼭 해줘. 정화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남편에게 대놓고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집을 나가야 할까요? 그날 저녁 박태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표정이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웃어.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정화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어딘가에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화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내가 바로잡을 거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체면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세상을 깨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신중해야 했지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성민이가 아니라 안동의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쓰다 말고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참고 살아야지. 라고 말할 것이 뻔했지요.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아버지가 깎아준 나무 빗을 꺼냈습니다. 빗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지요. 나무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깎여도 단단해진다는 것을, 뒤틀려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는 빗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할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지요. 1983년 여름, 서울 반포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박태진의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지요. 샹들리에 아래로 정치인들과 재벌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지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태진은 연단에 올랐습니다. 양복은 빳빳했고 넥타이는 붉은색이었지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웃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태진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화는 숨을 멈췄지요. 곧 내 후계자가 태어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축하 박수가 쏟아졌지요. 하지만 정화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쏠렸지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박태진은 아내를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가. 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단 계단을 올랐습니다. 박태진이 팔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정화는 그의 손을 피했지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그녀에게 돌렸지요. 정화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박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내려가! 정화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1970년 6월 서울성 모병원 진단서입니다. 환자명 박태진, 불임 확정. 그녀는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요.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박태진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화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9년간 저는 이 사람에게 모욕당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여자로서 쓸모없다고 들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저가 아니라 이 사람이었습니다.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정화는 다시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처 이명희 씨의 약물 복용 기록입니다. 그분은 같은 이유로 구박받다가 1972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었지요. 박태진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정화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날 죽였어! 그때 한 남자가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50줄의 남자였지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기호 변호사입니다. 한기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화는 그를 바라봤지요. 2달 전 그녀는 몰래 이 변호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변호사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부인, 이혼보다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어요. 한기호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태진 씨의 진단서는 진본입니다. 또한 전처 이명희 씨의 사망 기록도 사실입니다. 박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옆에 있던 비서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메모를 끝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정치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재벌들도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화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박태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대리석을 울렸지요. 출구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자 여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화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요. 처음으로 맞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한기호 변호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기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정화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지요. 그녀는 가방에서 나무 빗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깎아준 빗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집에 가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박태진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었지요.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끊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태진은 사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신문에서 사라졌지요. 회사는 채권단에 넘어갔고 재산은 빚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요. 남편을 망친 여자, 체면도 모르는 것.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조차 왜 그랬느냐. 며 울었지요.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 나무를 다듬었지요.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그녀는 다시 대패를 들었습니다. 정화야, 결 따라 밀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깎았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깎인 나무는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1987년 봄, 안동의 낡은 한옥 한 채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목당 공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정화는 31살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지요. 남편을 망친 여자가 무슨 낯으로 돌아왔대? 하지만 정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업장을 정리하고 낡은 연장들을 닦아냈습니다. 대패, 톱, 끌, 망치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지요. 공방 벽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화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복원은 복수보다 오래 간다. 첫 손님은 마을 할머니였습니다. 깨진 찬장을 들고 오셨지요.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정화는 찬장을 살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옆판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살아 있었지요. 고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찬장을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갈라진 부분을 분해하고 새 나무를 끼워 넣었지요. 사포로 문지르고 오칠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찬장은 새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감탄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고맙소. 이제 또 10년은 쓸 수 있겠어요. 소문은 천천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지요. 부서진 장롱, 삐걱거리는 책상, 금간 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정화는 묵묵히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해 여름 20살 여자 2명이 공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명은 박미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다고 했지요. 다른 한 명은 김소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맞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 자신의 과거가 보였지요. 들어오세요. 정화는 그들에게 대패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무결을 보는 법, 옹이를 피하는 법, 못을 박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나무는 자꾸 갈라졌습니다. 괜찮아요. 나무도 처음엔 거칠어요. 하지만 손이 익으면 말을 듣습니다. 정화는 그들 곁에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미선과 소연의 손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셨어요? 정화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쓰다듬었지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다시 대패를 들었습니다. 이 나무도 한때 부서졌지만 다시 숨을 쉽니다. 사람도 그래요. 진실을 말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1990년대가 왔습니다. 공방은 조금씩 알려졌지요.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화의 손을 거친 가구들은 제2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선과 소연은 이제 독립해서 각자 공방을 열었습니다. 대구와 부산에서 정화처럼 가구를 복원하고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지요. 2024년 정화는 76살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이 공방을 찾아왔지요. 젊은 PD가 카메라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작업대 위의 나무를 만졌지요. 그때는 세상이 날 부쉈지만 지금은 내 손이 세상을 다시 붙들고 있어요. 카메라는 그녀의 손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지요. 정화는 대패를 들고 나무를 밀었습니다. 얇은 나무 조각이 말려 올라왔습니다. 복수는 한순간이지만 복원은 평생이에요. 저는 복원을 택했습니다. 작업대 옆에는 목단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가 키운 꽃이었지요. 붉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꽃도 한겨울을 견뎠어요. 추위에 시들었지만 봄이 오니 다시 피었지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방 마당에는 젊은 여자들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그들의 손에서 대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남긴 건 복수가 아니라 기술이에요. 그리고 용기예요.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정화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지요. 그녀의 손끝에서 부서진 가구가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회복이었지요. 공방 안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을, 이 손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말이지요. 목단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향 속에는 침묵을 이겨낸 여자의 존엄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